교수님, 강식이가 지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요. 저부터 진행을 해도 아, 될까요? 그럽시다. 네. 네, 화면 조금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박사 논문 세미나를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 도시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도시 서비스를 어떻게 좀 제공하는 방안, 아니면 어떻게 플랫폼들이 도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약간 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 연구 주제를 위해서 교수님이랑 이번 이제 저희가 연구 세미나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저희 인문사회연구소 OT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연구 방법론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번 방학 때는 그 연구 방법론을 조금 파악하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간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좀 디벨롭이 됐는지 교수님은 이 방법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디벨롭이 됐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 저의 이번 방학 동안 준비를 해왔던 연구 주제는 GISP 기반 도시 플랫폼 서비스 수요 혹은 뭐 이용 행태 분석 그리고 서울시 스마트 서울 맵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GIS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도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이제 뭐 서울의 어떤 뭐 시민들의 의견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지도 기반의 어떤 공간만 있었다면 이제 여기 파티시페이션 모델이 추가가 돼서 시민들이 직접 플랫폼에 개입이 돼가지고 의견도 올리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 리포팅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파티시페이션의 개념을 가져온 것들이 GSP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방법론은 미리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번 방학 때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데이터들을 어떻게 크롤링을 하고 API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QGIS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하진 않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군집 분석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방법론은 K-means 클러스터링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가져왔던 예상 결론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방법론에서 이 API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지 그걸 실제로 여기 S맵에서 지금 오픈 API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토큰을 제공받지 못해가지고 그 API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K-means 클러스터링을 쓰게 될지 아니면 이 분석 로그에 있어서 뭐 자 토픽 모델링을 쓰게 될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예상 결론이 완벽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은 기존의 GIS, 그러니까 지도만 있는 지도상에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모델에 비해서 GISP 모델이라는 시민 참여라는 일단 항목이 추가됐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에 더 높은 참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서울 S맵 오픈 데이터에서 댓글이나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오픈 API 데이터가 댓글이 어떻게 어떤 종류로 달렸으며 시민 참여 지도 콘텐츠의 리스트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POI 카테고리 조회를 가능할 수 있는 조회가 가능한 오픈 API 이제 제가 액세스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메뉴로 봤을 때 댓글 참여 같은 경우는 교통 부분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교통 부분에 어떤 데이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POI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요즘 코비드 19이 되게 많이 성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된 것 어디서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선별 진료소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조회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의성이 많은 그런 그 시기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POI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S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그런 항목들을 내 지도에 만들어서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S맵에 있는데 시민 참여 지도 콘텐츠 리스트를 만드는 카테고리에는 어떻게 보면 문화 아니면 뭐 맛집 카테고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기능에서 높은 참여율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나 아직 완전하게 정해지는 않았지만 어떤 군집 분석이나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 결과에는 결국 이 S맵 어떤 그 개별 이용 목적에는 이 행정구역별로 평균 연령대에 따라 어떤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ISP 모델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이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이 플랫폼을 참여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 결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방법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 방학 때 혹은 이제 지난 방학 전부터 교수님과 계속 같이 진행했던 어떤 GSP 기반의 오픈 플랫폼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뭐 UK Cultural Infrastructure Toolbox라던가 더블린의 경우라던가 LA GOV라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GIS 기반인데 그 파티시페이션 형태 메뉴를 넣은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고 심지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어떤 메타버스 형태로 구현을 한 그런 도시 플랫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GISP 기반의 원래 플랫폼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콘텐츠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하면서 콘텐츠를 쫙 리스트업하는 목록화하는 작업을 일단 계속 이어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려왔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방학 때는 API 오픈 데이터를 어떻게 크롤링을 할지 API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방법을 조금 파이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논문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리자면 교수님도 계속 제안해 주시고 있고 또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저희 연구실 출신이신 기른비 이제 석사 졸업생 분께서 이 POI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 엔진 데이터, 네이버 API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 논문이 어떻게 보면 POI를 이제 아주 중점으로 분석하신 논문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논문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나 이런 서비스에서는 좌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POI 데이터를 뽑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이제 GIS 상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상태에서 히트맵 분석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API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이제 특히나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찾다가 제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라는 거를 정말 간략하게 필요한 논문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API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던 논문들은 POI를 찾는 방향으로 조금 기결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웨이보라던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쓰는 경우는 보통 뭐 약간 시민 참여라던가 시민의 피드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PI 일단 그 SMAP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PI 데이터를 가지고 오되 어떻게 이것들을 시민 참여의 어떤 방향으로 좀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조금 진행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흔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사이트를 저희 연령대는 잘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계정이나 그런 것들을 네이버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네이버나 그런 것들을 크롤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API 크롤링 방법을 써서 시민 의견을 어떻게 찾아내는 그런 어떤 좀 짬뽕된 융합된 그런 연구 방법론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번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인스타그램 말씀드렸다시피 크롤링을 가지고 POI 데이터를 이제 찾아낸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피처스부르크 그를 사이트로 삼았고요. 이 논문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자인지 방문객인지 찾아내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4일 체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업로드된 시기가 14일 텀을 두고 또 14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으로 판단을 하고 14일 사이에 어떤 또 간격에서 사진이 찍힌 부분이 있으면 주민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별로 POI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API 데이터를 크롤링을 활용한 논문이었는데요. 여기가 밸류 시티스인데 여기는 크롤링을 활용을 했고 재밌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나온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서울에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주의 서울로 바뀌긴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어떤 그
어떤 주민들 민원 데이터를 쫙 뽑아내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 방법론을 정확하게 못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도 일단 토픽 모델링과 어떤 그 클러스터링과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API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도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어떤 워드2백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이제 단어들을 다시 재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떤 이 분야별로 어떤 이제 민원들이 나왔나라는 것들을 뭐 교통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아니면 뭐 문화 분야 그런 식으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건강 분야에서는 이런 토픽들이 많았고 뭐 안전 분야, 그리고 여성 관련 분야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민원들을 쫙 정리해서 그걸 리스트업하는 그룹핑하는 논문을 보여줬고요. 그걸 이제 방법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완전히 방법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방학 시작을 할 때 어떤 그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K-미스 클러스터링 방법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단 K-미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비계층적 구직 분석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K라는 수를 정해놓고 이제 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얘가 계속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그룹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가장 가까운 그룹의 거리를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어떤 그 적합한 클러스터를 찾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어떤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도에 싹 뿌려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다. 결국은 이제 기름비 졸업생께서 하셨던 작업과 조금 되게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연구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 K-미스 클러스터링을 보여줬던 가장 재미있었던 논문 중에서는 이 공공공간을 어떻게 시민들이 어떤 그 도시의 성격과 관련돼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연구한 논문이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그림의 최종 형태는 요것이었는데요. 요 그림이었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결국 시민들한테 결국 직접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공간을 인지했는지 직접 물었고 그림 같은 경우는 나는 약간 그린한 공간, 녹지 공간이 되게 공간으로 느껴져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고 레드딱 같은 경우는 되게 커뮤니티가 직결된 느낌을 준 그런 장소가 나한테는 공공장소로 느껴져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거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되게 핫한 공간, 포퓰러한 공간 그런 공간이 나한테 공공공간으로 느껴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한 거고 오렌지 아니면 블루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공간으로 여겨지는 공간들을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그런 연구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주얼레이션한 이제 결과물을 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K-민스 방법을 이게 보여주긴 하는데 결국 K-민스 방법을 채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Analyze Population. 요거 같은 경우는 이란의 137 센터라는 이것도 역시 민원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계속 보면 시민 참여 같은 부분은 민원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민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와 범주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연구에서는 이제 K-민스를 소개하긴 하지만 결국 퍼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퍼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K-민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K-민스는 정확하게 이 수를 정해놓고 이제 그룹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이 그룹의 어떤 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퍼지는 말 그대로 이제 애매모호함이라는 그 퍼지라는 뜻과 같이 어떤 그룹에 들지 정확하게 이제 그 캐테고라이즈를 하지 않는 범위도 생겨나고요. 되게 그 범주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집 분석이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퍼지를 선택한 이유를 되게 그 반복되는 횟수 그리고 이제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게 많았고 그 수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결국 퍼지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결국 이제 어떤 민원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클러스를 총 5개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 분야, 뭐 클리닝 분야, 아스팔트 분야, 뭐 도로 정비, 환경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퍼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퍼지 방법에서 나타낸 어떤 클러스터링의 문제에서는 가장 컸던 이제 그 그룹핑 번호가 나눠진 총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클러스터 하나에 속했던 아스파트 어떤 도로 정비 그런 거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 카테고리였던 뭐 쓰레기나 아니면 그린랜드라던가 어떤 그 도로 정비 아니면 도로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것은 이제 해외 저널인데요. 저는 이번에 투어리즘 매니지먼트라는 SSCI급 이제 저널을 가져왔습니다. 이 임팩트 팩터가 10.967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해외 저널입니다. 1년에 6번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발행이 되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환경학인데 환경학 그리고 뭐 레이저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해당이 되고 매니지먼트 경영학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듯이 환경학 부분에서는 총 이제 125개 논문 중에 네 번째 랭킹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랭킹에 위치해 있는 논문이고요. 옥스퍼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97년에. 그리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을 보시면 여기 그 얘들이 자매 저널이라고 하네요. 자매 저널이라고 하네요. 그런 저널이라고 해서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퍼스펙티브라는 논문도 있는데 2017년에 시작이 된 어떤 그 자매 형태의 저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 이제 주 본부를 두고 있고요. 치프 에디터는 캐시 후라는 이게 홍콩 폴리텍 대학교 그 호텔 관광 경영학 교수님이 계시고요. 에디터 같은 경우는 95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4명의 한국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경희대에 계신 2명의 교수님들과 세종대 계신 이제 한 분의 교수님, 그리고 그 정보통신대에 계신 이제 한 분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분의 교수님이 에디터로 계시고요. 어터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다음 차이나 그다음 이제 영국 순서대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국과 홍콩에서 써진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 저널로 약간 느껴졌습니다. 이 저널에서 써진 논문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구글과 웨이보 트렌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굉장히 관광 투어리즘에 관련된 이제 투어리즘과 굉장히 연관된 논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관광객들이 가지고 왔는지 통계와 구글 웨이보에서 제공하는 트렌드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구글 트렌드를 잘 아실 텐데요. 네이버도 트렌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와 그 웨이보 트렌드를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 실제로 그 관광객 투어리스트 통계와 어떻게 비슷한가를 분석한 논문, 굉장히 투어리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으로 이제 그 관광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은 제가 실제로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던 주제고 또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고 근거 이론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감성 분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본 이제 주제인데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성을 그러니까 그 VR로 만들어가지고 벌처 투어리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처 투어리즘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해가지고 이 웨이브에 올라온 그 시민들의 의견을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해서 이 의견들을 결국 감성 분석을 하면서 근거 이론으로 제시한 그런 논문인데요. 제가 이미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웨이보에서 이제 크롤링을 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나 대체로 뭐 긍정적이었다라는 결과를 가져온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여기 보시지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논문인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API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POI 분석을 이끌어낸다 하는 논문인데 결국 이 두 가지 논문 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 논문 다 이제 플리커라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끌어와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문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논문은 2018년 12월에 게재가 됐고요. 그 다음 논문은 2019년 7월에 게재가 됐는데 되게 비슷한데 여기가 중국 팀에서 이 논문을 냈는데 되게 비슷한데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포커스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플리커라고 이제 그 포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플리커라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싹 다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API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지오 태깅이 된 사진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끌어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스매티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매스매티카도 이게 매스매티카는 파이썬이랑 비슷한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 아이덴티파이라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미지 아이덴티파이를 이제 어떻게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을 하나 업로드하면 얘가 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 사진을 업로드하면 개 종류까지 아니면 제가 꽃 사진을 올리면 꽃의 종류까지 그리고 뭐 바다 사진을 올리면 이게 바다다라는 배경까지 싹 다 분석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그림을 싹 다 올려요. 그런데 이 팀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매스마케티카의 어떤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의 거주자인지 관광객인지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거주자, 관광객 그룹핑을 나눠가지고 사진을 싹 다 분석을 하는데요. 관광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6개의 도시를 이제 사이트로 삼았기 때문에 뭐 타워나 어떤 아치나 뭐 빌딩 사진이 많았다. 뭐 2016년 때는 집 사진이 되게 평소 때보다 어떤 이렇게 주택 형태를 찍는 사진 그리고 뭐 교회나 성당 같은 그런 모습을 찍는 사진들이 많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어떤 관광객별로 거주자별로 어떤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는지 그런 사진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 POI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비슷하게 이제 딱 1년 뒤에 2019년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걸 약간 디벨롭한 방향으로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역시 플리커 사진을 활용을 했고 관광객 사진을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재밌게 이제 그 현지인 사진들을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관광객들 사진을 활용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플리커 그 API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국적을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아시아 쪽 관광객인지 북미 관광객인지 유러피안인지 오세아니아 관광객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대륙별 어떤 PO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 사람들은 같은 중국인데 요렇게 베이징인데 요렇게 관광을 하더라. 북미는 조금 넓네. 이런 식으로 아크GIS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베이징 관광객들은 빌딩 같은 경우, 문화 같은 경우, 뭐 주제별로 어떤 카테고리별로 POI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대륙별 관광객이 어떤 이제 관광 행태를 보이고 있나 발전된 이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도시와 관련 있다라고 조금 하긴 한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논문에서만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논문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어떤 요소들이 도시를 쿨하게 하나라는 것을 또 이제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질적, 양적 연구를 둘 다 동시에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퀘스천너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요인들을 되게 쿨하게 느끼는가를 요인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관계도를 그리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의 어떤 그 함의점은 생각보다 우리는 어떤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기능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초점을 두는데 사람들의 관광객 같은 경우는 되게 심볼릭한 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필이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여행 관광지를 선택하는 부분은 과연 그 여행지가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독창적이고 얼마나 활기를 가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초점을 둔다라고 결론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실제로 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남성한테 이런 쿨네스가 어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이제 끝내는데요. 되게 이 논문의 재미있는 점은 논문 마지막에 본인 사진을 이렇게, 요 같은 논문은 아닌데 본인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투어리즘 매니저먼트 게재하실 분들은 사진을 이렇게 같이 사진에 같이 이제 붙여서 올리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5편, 제가 레퍼런스 5편으로 준비한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잘 들었고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 있거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먼저 물어볼까요?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여기 저널 소개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이게 관광 분야가 사실 되게 앞으로 유명할 것 같은 분야인데, 왜냐하면 점점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광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관광하면 뭐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다 관광, 결국에 다 관광하고 관련되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또 관광을 주전공으로 하면 어, 인생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계속 관광에 대해 계속 노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어,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관광 관련 학과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 관련 학과가 그러니까 서울대에는 지금 관광 관련 학과가 아예 없고 연고대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관광 쪽은 여기 나와 있는 세종대하고 경희대가 제일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세종대 여기 지금 여기 한희석 교수 나와 있는데 한희석 교수 같은 경우는 진짜 논문이 어 1년에 막 10편이 아니 1년에 한 20편씩 쓰는 것 같더라고. 경희대도 논문 개수가 어마어마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관련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거를 같은 경우에. 근데 관광은 전 세계에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뭐 관광에 대한 논문을 쓰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최근에 이제 특히 한류 때문에 뭐 굉장한 관심 사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주제로 한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 또 아시아권 아까 저기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파워풀하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에디터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는 것도 사실 뭐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광이라는 게 10억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시장 자체가 다르죠. 저기. 근데 또 전통적으로는 저쪽 유럽 쪽도 뭐 그런 역사적인 자산들이 많으니까 이런 또뭐 연구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아시아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경희대랑 세종대가 지금 한국에서는 뭐 BK 사업단 중에서도 그 관광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분야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BK 사업단에서는 이 관광이 어디랑 묶여 있냐면 스마트랑 묶여 있어요. 스마트하고 관광하고 이런 게 같이 묶여서 한 덩어리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융합전공 스마트시티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이 관광 관련해서 BK 사업단하고 경쟁 체제에 있어요. 그 시립대도 BK 스마트시티 BK 하고 있는데 어 그쪽 그 책임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BK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재평가 해가지고 떨어질 애들은 떨어지고 붙는 애들은 계속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관광 쪽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문 수 때문에. 그만큼 경희대하고 세종대, 특히 이 두 개 대학이 제일 센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가 더 세요. 경희대보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관광 관련 과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현재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도시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관광 관련해 가지고 특히 주제로 삼은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뭐 근데 사실 뭐 도시 어메니티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관광하고 사실 나중에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우리 PY로 논문 썼던 기름비 학생도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본 거고, 그래서 이런 관광 쪽을 그 전공으로 하면은 하여튼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많겠다. 지자체장 또 선거해 보면 다 뭐 경제 활성화인데 경제 활성화 중에서 뭐 어떤 그 특정한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전국에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거는 진짜 수도권이나 몇 개만 가능하지, 결국엔 경제 활성화 하려면은,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알죠. 해외 이런 유럽에 있던 도시들이 배 만들고 뭐 철강 산업 하다가 한번 꺾인 다음에 다 관광으로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구조를 받는다고 보면 관광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 논문도 잘 나올 거고, 관광적으로 하면. 그 관광하는 도시에서도 관광하는 교수들이 몇 명 있는데 관광공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관광 전공하면 관광공사 가더라고요. 그런 도시에서 그 관광 쪽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 매번 매일 놀고 있어. 뭐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고. 아유, 뭐. 여기 임팩트 팩터도 굉장히 높잖아. 이 투어리즘 매니지먼트라. 어, 이 임팩트 팩터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 각 지역의 이슈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무슨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한 거랑 그 뭐 어디 미국에서 연구한 코로나19가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근데 각 지역의 한국의 무슨 북촌의 관광객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임팩트 팩터 이렇게 높은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좀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그 유지연 박사가 그 지금 용인연구원에 가 있는 유지연 박사가 이제 또 관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광으로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 그리고 유지연 박사는 이런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발로 뛰어가지고 이제 설문을 한 500개 모아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그 유지현 박사가 했던 것도 국적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국적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시아 쪽 관광객들은 좀 한국에 관광 오는 게 이렇게 뭐 명동이라든가 이렇게 테헤란로 같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오고, 그 유럽에서 오거나 뭐 이런 그 미국 쪽 사람들은 뭐 북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 그런 결론을 이제 도출했었는데, 이렇게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그 이번 겨울에 막 이렇게 세미나 했던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막 튀어나오네요. 근거 이론도 나왔고, 또 뭐 K민즈 클러스터링 이런 빅데이터 연구들도 막 나왔고, 또 아까 얼핏 구조방정식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정도 뭐 갖고 뭐 조사를 잘한 것 같아요. 또 뭐 질문 있는 학생? 네. 그래서 본인의 그 연구 주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시민 참여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쪽으로 하려는 거지? 앞으로 연구 주제. 네. 네. 시민 참여 그쪽이 맞습니다. 음, 시민 참여, 근데 지금 약간 그 시민 참여와 서비스와 플랫폼과 약간 되게 좀 짬뽕된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는 작업을 이제 조금 거치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시민 참여 기반으로 플랫폼 연구하겠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나 물어볼 게 아까 퍼지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게 있던데 네. 이건 아니고 어떤 논문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건가? 무슨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건가? 요거요? X, Y축이 있는, 그렇지, 이 그림. 아니요. 요거 그냥 진짜로 파이썬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통계 프로그램만 파이썬으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이썬으로 돌리려고 패키지가 다 이제 제공이 돼 있어가지고 패키지를 그냥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내게 데이터 쫙 뿌리면 얘가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또 뭐 질문 있는 학생? 아직 주제를 못 정한 학생들은 관광 쪽으로 연구해 보는 거 적극 추천해요. 지자체에서 수요도 많을 거고 지자체마다 관광공사가 다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 한국관광공사, 서울대 학생들은 뭐 한국관광공사 가겠지만 요번에 그 뭐 도시설계학회 부회장 나오신 박태원 교수라고 있는데 강원대 그분이 교수 되기 전에 한국관광공사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원이는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광식이 마이크 회복됐나? 네, 교수님. 지금 됩니다. 봅시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 주제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가로망 구조가 서울 시내 개발 밀도에 미친 영향 연구로 일단은 잡아놓고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그 주제 자체가 좀 많이 구체화되지 않고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냥 그 연구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을 좀 가져왔고요. 예상 결론 역시 좀 많이 러프하지만 여기에서 최대한 좀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을 가져오자면은 서울시 주거 지역에서 공간 통합도가 높을수록 개발 밀도 실현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가로망 접근성의 이점보다는 주거의 쾌적성 등 다른 선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상업 지역에서의 공간 통합도가 높을수록 개발 밀도 실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 활동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개발 압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 이제 최대한 이제 구체적인 결론을 써봤고요. 이런 연구를 하는 그 이런 연구를 수행해서 이제 시사할 수 있는 바가 주어진 토지이용 규제 안에서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시 설계적 시사점 제공, 그리고 개발 요소와 보전 요소를 구분을 해서 현재 그 용도 지역재를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연구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아무튼 지금은 러프한 주제고요. 이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많이 아시는 공간 구문론 분석입니다. 이 공간 구문론은 그 UCL의 빌 힐리어와 한슨 줄리엔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1980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이 공간 구문론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 간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각 공간과 다른 공간 간의 그런 접근성 정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도시 구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다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UCL에서 또 이 공간 건물론 분석을 위한 뎁스맵은 그 프로그램이자 그 도구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각화 분석과 이제 축선 분석을 세그멘트 분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간 건물론 분석을 시행할 때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엑시얼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축선도를 활용한 분석을 많이 시행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축선도를 이제 활용한 분석보다는 이제 세그멘트를 활용한 분석이 좀 더 그 정확성이 높다. 그래서 세그멘트를 활용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축선도는 그 선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여러 그 겹쳐 있는 형태이고요. 세그멘트 경우는 그 겹쳐 있는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꼭지점만 남아 있는 그런 꼭지점과 노드와 이제 링크만 남아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체 통합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글로벌 인테그레이션이고요. 이거는 전체 공간 위상과 그 접근성을 의미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공간이 전체의 공간 구조상에서의 그 중요성과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표고요. 그리고 이제 국부 통합도도 이제 로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행권 차원에서의 공간 위상과 접근성을 의미하고 이 전체 통합도가 이제 전체 공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국부 통합도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단계를 그 모든 단계를 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한 3단계까지 한 5단계까지 그 공간만을 이제 대상으로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연결도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한 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의 개수로 공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도가 높다는 것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도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결도의 그 어떤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여기 밑에 우측 하단에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한 공간이 주변 공간을 통제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A라는 공간의 통제도는 주변에 있는 B, C, D, E 모든 공간에 대해 가지는 통제도를 합한 값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에서 A가 B에 대해 가진 통제도는 B라는 공간은 A 공간을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제 그 공간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A는 B에 대해서 4분의 1만큼의 통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이 B, C, D, E 모든 공간들의 통제도를 합쳤을 때 그 수치가 이제 여기서 A 공간의 통제도로 나타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의 통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제도가 높은 지역에 뭐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다른 많은 그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저도 아직 그 공간구물론을 많이 공부 초기 시작 단계여서 많이 갖고 오질 못했고요. 이거와 관련된 논문을 이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0년 이게 왜? 네, 2020년에 그 연구실에서 2021 작년에 이제 연구실에서 박사로 졸업하신 주영아 박사님과 권영상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게 왜 스크롤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그 역사도심 서울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의 목적은 그 1903년과 1958년 사이에 그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에서 슈퍼그리드 개발로 인해 그 기존 가로 체계의 현대화와 보존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틀은 크게 여기 보시면은
이 가로 체계를 이제 물리적인 구조와 그 구조의 특성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구조 보면 이제 foreground network, background network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foreground network는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그 동맥과 같은 그 이제 순환 체계, 큰 이제 대로변과 같은 그런 가로 체계를 의미하고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이제 말초 그 제가 또 단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 이 동맥 순환신경에서 어 뻗어져 나가는 이제 조그만 가로 네트워크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포그라운드 네트워크에서는 그 글로벌 코어와 이제 로컬 센트럴리티도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 NAIN과 NACH 그리고 인텔리지빌리티, 시너지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설명드리지 못한 초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라는 이제 지표도 살펴보고 있는 논문입니다. 연구의 결과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리적인 가로 구조를 좀 비교 분석하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슈퍼그리드 개발은 대부분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로컬 스케일 그리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레벨에서 가로체계 현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존의 관점에서는 그 백그라운드 레벨과 로컬 스케일 포그라운드 레벨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까지는 기존의 상식선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은 글로벌 스케일 프로그램 레벨에서는 이러한 이제 보존 특성들이 오히려 강화됐고 그 구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슈퍼그리드 개발이 기존의 유기적인 가로 체계를 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 논문을 많이 이제 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논문은 Spatial Patterns of Retail Activity and Street Network Structure in New and Traditional Israeli Cities입니다. 여기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8개 도시를 역사 도시와 신도시로 구분을 해서 공간 구조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보시면은 그 인테그레이션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넥티비티, 인테그레이션, 인텔리지빌리티, 라인 랭크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수치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주영아 박사님의 논문과는 좀 다르게 이러한 지표 위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연구의 결과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역사 도시에서의 그 상업 활동은 공간 구조상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한 이거는 이제 좀 컨벤셔널한 지식과도 일치하는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비교적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에서의 상업 활동은 그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으면서도 어떤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역사 도심과 신도시 가로체계의 차이점, 그리고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방법론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번에 그 주종 그 선배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다수준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레벨 모델이라고 영어 명칭은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명칭으로 뭐 위계 선형 모형, 뭐 다층 모형 이렇게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제가 저도 통계 수업에서 이제 배웠던 부분을 그냥 갖고 왔고 어,
이 다수준 모형이라는 것은 그 일반 선형 모형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자료 내 위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좀 더 정교한 회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부 시간과 교사의 강의 방식 그리고 학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공부 시간의 경우는 이제 개인 수준의 그런 그 자료이고요. 교사의 강의 방식은 집단 수준 1 그리고 학교라는 그 변수는 이제 집단 수준 2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을 나눠서 위계가 정해지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 있는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연구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주택 관련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위로는 이제 근린지구 특성 뭐 그 다음엔 뭐 지역 입지 유형 이런 식으로가 위계적인 자료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형 회기를 이제 그 회기 모형을 회기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하나만 이제 그어져서 물론 이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봤을 때 이런 그룹들 간의 차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모형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 선형 모형은 그래도 관련된 논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스웨덴에서의 그 통근 거리와 그 지역 특성과 이제 개인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종속 변수를 이제 그 통근 거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개인 레벨에서의 변수와 이제 지역 레벨에서의 변수를 그 독립 변수로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개인 레벨에서의 그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성별도 들어가 있고 소득도 들어가 있고 뭐 교육 정도 그리고 뭐 기혼 유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새로 들어있을 보시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그 지역 특성에서 레벨 2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job work ratio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 regional location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인지 교외 지역인지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수준 모형 같은 경우는 그 모형의 설명력이 이제 최초의 모형과 이제 최종 모형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걸치면서 설명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고 그 설명력이 좋아진 만큼 이게 집단 간의 효과가 있다, 집단 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여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모델을 1, 2, 3 그리고 4까지 나눠서 설명력이 모델 1보다 모델 4의 설명력이 월등히 높았고 그 이런 공분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 공분산 수치인데요. 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제 지역 수준, 그러니까 레벨 2죠. 레지던셜 에리아 레벨 랜덤 파트가 이런 그 0.22부의 그런 베리언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수준의 그런 공분산은 이제 1.37. 그래서 개인 수준의 편차가 그래도 크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연구의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통근 거리가 되게 이제 예전에는 일정했다면은 그 현대에 들어서는 통근 거리가 사람마다 정말 다양해졌고 그 지역 특성에 따른 그 통근 거리도 그 영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어디로 출근하는 것이 그 이렇게 크게 지역의 특성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고요. 그 두 번째 이 다수준 모형을 설명하는 그 모형으로는 그 이제 홍콩에서의 어떤 도시민의 만족도를 이제 연구한 그런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되게 그 개인 수준과 이제 가구 수준
그리고 이제 네이버हु드 그 동네 수준에서의 어떤 특성들을 이런 위계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한 연구고요. 이 많은 이제 21개 요인들이 총 이제 고려가 되었고, 이것도 간단하게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홀 레벨보다는 이제 개인 레벨, 그리고 이제 가구 레벨에서의 그런 그 요인들이 그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나마 이제 네이버홀 레벨에서 그 영향을 미친 그 요인들은 지역의 빈곤 지수, 그리고 박탈감, 사회적 분화, 그리고 이제 노화, 이 정도로 이제 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벨 간의 교차 효과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빈곤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이게 소셜 시큐리티 어시스턴스, 이게 이제 그 기초 소득 이런 것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빈곤 지수 높은 지역에서 이제 기초 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 정말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빈곤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똑같이 빈곤 지수가 높은 곳에서 이제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네이버हु드 그 빈곤 지수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민간임대나 이제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세로로 보셔서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고려한 모형을 이제 5단계에 나눠서 보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 이건 제가 아직 그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고 아직 좀 많이 이해가 필요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역시 그 지난 세미나 때 주종훈 선배님께서 그 가져오셨던 논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공간구물론과 이 다수준 모형 둘 다 들어가는 논문으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해서 이미 소개가 되었지만 좀 갖고 왔고요. 결국에는 이 공간구물론 이 메커니즘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행정구역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논문이어서, 이 공간구물론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도시 그 스트리트 레벨 그 로컬 에리아를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것과 그 기존의 행정 가로체계 행정구역과 이제 그것으로 인해 구분되는 구역들, 이제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을 모의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연구 결과로는 그 이분이 이제 직접 개발한 그 SLA라는 그 단위에서의 그 설명력이 제일 높았고, 공간구조 개편,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이러한 그 스트립 레벨에서의 그 개편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서도 그때 되게 되게 관심 있어 하셨던 논문인데, 저도 좀 많이 관심 있게 다시 짚어볼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논문들은 이만큼이고요. 다음으로 저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저널은 어반 지오그래피라는 저널이고, SSCI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어반 지오그래피 논문을 이제 두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편집장은 그 유니버시티 맨체스터 교수로 계신 케빈 워드 교수님이 편집자로 있고, 편집 위원 명단도 제가 다 봤는데, 동양계에는 저희 홍콩 쪽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고, 한국인은 거의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UCL에서 재직하시는 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경제 쪽 교수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섹테이션 매트릭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732로 뭐 이제 준수한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고, 뭐 Q1 쿼타일, 그리고 이제 5년 임팩트 팩터 이제 5.407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여기서 옆에서 또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제 첫 투고를 하고 나서 그 첫 다음 단계로의 그 결정이 이제 한 2주 정도, 그리고 첫 투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리뷰 디시전은 이제 약 좀 길게 걸렸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논문들이 억셉트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지역은 당연히 이제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1980년도에 처음 출범한 그런 학술지고 출판사는 현재 테일러 앤 프랜티스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발행 횟수는 1년에 10회, 그 카테고리는 지오그래피, 이것도 SSCI에서 Q1 쿼타일을 갖고 있고, 얼반 스터디에서도 SSCI 그 카테고리에서의 Q1 쿼타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도시 계획, 도시 경제, 구조, 레질리언스, 지속 가능성, 주택 및 주거, 네트워크 정책, 그리고 이건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지리정치학, 빈곤, 그리고 인종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실에서 이쪽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많이 못 봤고, 이제 국내 저자들이 많이 실린 걸 못 봤는데, 아마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은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고 근데 관심 주제가 개발 밀도에 대한 걸까 그러면? 그 앞에 말은 일단 수식어는 좀 빼고 보면 그냥 개발 밀도에 대한 걸까? 사실 제가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 부분은 도시 공간 구조고요. 사실 개발 밀도는 서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나마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할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론은 공간 구문론을 활용한 그런 가로망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기 공간 부문론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예, 아까 잘 설명했지만 이제 저기 원래 UCL 디릴리어 교수 팀에서 이 줄리안 헨슨이 아마 제자인가 그럴 거예요. 제자인가 그런데 하여튼 요 팀에서 이제 요걸 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학회도 스페이스 인텍스 학회가 있고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아마 어디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김영욱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국 스페이스 인텍스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스페이스 인텍스 학회가 개최가 됐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개최가 됐었고. 하여튼 이거 굉장히 신기한 주제인데 신기한 도구인데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주면 사람들이 자연 이동한다고 그 가정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긴 하는데 자연 이동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목적 이동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 이동을 한다. 내추럴 무브먼트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일까 그런 도시에서는 그래서 엑셀 맵을 분석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이 뭐였? 버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공간을 버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공간의 깊이를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 평면,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에 이렇게 변천사를 분석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 70년대 초창기 개발된 아파트들은 현관에서 들어가면 먼저 방이 등장하고 제일 끝에 이렇게 커뮤니티 룸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거실이 먼저 나오고 방이 저 안쪽으로 그게 이제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전면에 나오냐 뭐 후면에 있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이 변화됐다 그런 연구를 할 때 이 공간 구분론을 썼었죠. 이 연결관계 같은 거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건축과의 최재필 교수님이 이 공간 구분론을 좀 소개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나도 내 박사 논문이 2003년에 썼는데 내가 나도 공간 구분론이 뒤에 나왔었어요. 서울시의 뭐 역사적인 도시를 공간 구분론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뭐 신기한 도구긴 한데 또 공격도 많이 받는 그 공격을 받아서 새로 막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실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뭐 그런 공격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도구들 세그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론은 이거는 뭐 많이 하는 건데 조홍이도 그때 이거를 발표했었나? 조정웅도 이거 발표했었나요? 네,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요번에 광식이가 어디 저기 국토학회 내는 논문도 요 멀티레벨 모델로 분석한 거 아닌가요? 어, 그 자료 자체가 멀티레벨인 건 아닌데요. 좀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좀 기존의 일반 선형 모형을 정교화시킨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근데 그 주제 부분은 조금 오히려 공간 구조는 너무 넓고 공간 구조라고 하면 오히려 개발 밀도 같은 게 이제 주제가 뭐냐라고 관심 분야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개발 밀도 이렇게 이 정도의 느낌일 때 이제 좀 구체화되는 느낌인데 아직 좀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연구 주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지? 어, 제가 이거를 각 키워드는 공간 구조로 시작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개발 밀도를 생각했던 건데요. 사실 이거를 제 파일럿 스터디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공간 구문을 변수 구축을 아직 못 해가지고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 좀 살려서 가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라는 걸 이제 정할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최근에 이제 뭐 도시정책 분야에서 관심이 있거나 관심사거나 아니, 본인의 관심 말고 사회적 관심이 있거나 어떤 연구 문제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원이가 얘기했던 시민 참여 방식을 제안하겠다. 그러면은 시민 참여라는 거 이제 지금 관심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요 광식이 같은 경우도 그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이 보면은 개발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관심사란 말이에요. 전 모든 사람이 개발 밀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래도 용적률이라는 거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또는 뭐 4대문 안에 35층 이상 지어도 되는 건지, 뭐 저희 한강변에 50층짜리 허가해줘도 되는 건지, 예? 그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공간 구조 그러면은 이제 더 상위 레벨의 카테고리잖아. 공간 구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내려온 그 주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있고 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미가 있는 주제냐 이거지. 재미가 있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기심은 유발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랬을 무슨 때 이제 말씀이세요? 네. 주제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 네, 그랬을 그렇다고 때는 하면 네, 개발 밀도가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서울시만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개발 밀도가 실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만약 개발 밀도 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도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찾아보라고요. 네, 특히 알겠습니다. 박사논문 같은 네. 경우는 내가 주제를 뭐 본인이 정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괴로운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은 굉장히 괴로운 몇 년이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정해준 주제로 괴로워하면 좀 그렇잖아. 본인이 정한 주제로 괴로워하라. 네, 개발 알겠습니다. 밀도가 맞는지 한번 지금 막 그 급하게 또 정하지 말고 맞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심 있는 게 맞아? 지금까지 제가 네, 생각해본 바로는 개발 밀도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밀도는 좀 이슈는 그러니까 막 역세권이다. 역세권에 뭐 진짜 1000%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토지용이 음, 지금 예를 들어 상업지역 그러면 고민 상업지역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가로수길이니 이런 데는 저민 상업지역이거든. 그 밀도가 낮은데 상업지역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용 시스템은 용도하고 밀도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라는 얘기는 상업지역의 용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밀도라는 말이 숨어 있잖아. 근데 오히려 상업지역도 저밀이 있을 수 있고 저밀로 해놔야 되는 데가 있고 특히 뭐 지금 힙플레이스들 무슨 길 무슨 로 이런 데들은 밀도를 낮춰놔야지 그게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개발 밀도 때문에 다 젠트리피케이션 다 일어날 거고. 오히려 그럼 주거는 저밀만 있냐? 또 고밀 주거도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3종이 300%인가 그런데 막 400%, 500%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홍콩 같은 데는 진짜 400%, 500%더 높은 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공간 구문론하고 붙여서 볼 수도 있고 뭐 해외 사례도 많이 봐야 될 거고 토지용 그 밀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 밀도를 할지 그거는 또 좀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근데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거는
개발 밀도를 다뤄보면 상당히 괜찮은 주제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거야. 개발 밀도를 주제로 다루면 밀도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사례들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질문 없으면은 광식이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운두랑 학생. 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드람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몽골의 도시 문제를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몽골은 토지 이용길 지역, 주택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악화, 주택 구매력 감소에 따른 문제 등이 있고요. 따라서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중미래 약 2020년 정도 보면 도시가 쇠퇴되고 무너져서 불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발 우선순위 요소 및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주제를 일단 스팁 분석을 통한 미래도시 전망 및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울란바토르시를 중심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는 도시의 중장기 변화 방향과 예측의 도시의 다양한 관점에서 주요 이슈를 분류하고 미래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래 도시 개발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또는 미래 도시 위협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구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 스캐닝 기법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환경 스캐닝 기법은 미래 도시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분석 범주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인, 법교 등에 관한 요인을 분석합니다. 분석 절차는 분석 변수의 설정, 지표 설정, 자료의 수집, 이슈를 그룹화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등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빅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정하고 개량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아니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는 또 마찬가지로 분석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준비, 데이터 수집, 평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은 델파이 기법이고요. 델파이 기법은 이제 연구자가 적관이 되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전치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예측이 평균값 또는 중앙값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이고 이 기법의 특성은 전문가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직접 보이지 않고도 이제 우편이나 전자메일 같은 번신 수단을 통해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먼저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예측 질문 작성하고 전문가들에게 정보 드리고 돌아오는 해답을 또 분석해서 정리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정보 드리고 이 과정을 이제 예상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수차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을 도출하여 완료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 기법이고, 시나리오 기법은 이제 전략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변화 동인을 통해서 이제 분석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대응 정책을 이제 준비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떤 그런 복잡한 요인들이 큰 어떤 이슈와 관련된 미래의 모습을 이해 당사자, 변화 요인, 그리고 잠재력 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전략적 도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절차도 마찬가지로 자료 수집부터 필터링, 1차 분석, 2차 분석, 시나리오 도출 등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나리오 기법 전에 딜파이 기법도 이제 함께 들어가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 제가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드리자면, 먼저 이 우간다 수도 감팔라의 이제 미래 도시 선장을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미래 도시가 어떻게 선장해야 되고 어떤 그 요인이 있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분석했고요. 이 우간다 수도는 감팔라는 아프리카에서 도시 선장률이 가장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한 도시 성장 속에서 이제 삶의 질 저하,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문제들이 많다고 그런 도시이고요. 이 연구는 그래서 감팔라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간적 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 이용 모델 를 분석하고 로지스틱 계획 분석 운영, 시나리오 기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주요 변수는 도로의 존재 여부, 그리고 도심 접근성, 기존 주거 지역과의 거리 등의 종류 예측 변수로 정하고 분석하고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연구의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래 도시 선정, 공간 계획을 위해 시나리오를 개발했고, 시나리오는 경제로부터 이 우간다의 감팔라시의 이제 지금 현재 개발로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백만 명이 이제 도시 주민들이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에 이제 걸려서 이제 그런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 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었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위생 도시 개발을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키스탄의 미래의 브라운필드라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지속 가능 해결책을 분석하는 연구이고, 브라운필드라는 것은 이제 오염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유효지가 되어 있는 부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재신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연구 진행 방법에는 딜파이 방법, ISN 딜파이 방법, ISN 또는 맥맥라는 그 교차 분석에 대한 학렬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필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이익성을 강조하면서 연구 방법에는 이제 신의 방법에는 딜파이 방법, 그리고 5가지 딜파 방법을 통해서 5가지 우선순위 해결책을 제안했고요. 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브라운필드 재개발 방법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세스 간소화도 필요하고, 또한 이익인식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선진 국가의 전략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정책 및 프로세스의
통합화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연구였습니다. 이거는 이 연구는 이 말레이시아의 이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전략적인 도시 계획 웰빙에 미치는 주관적인 지표 분석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전략적 도시 계획을 위한 영향 요소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한 연구이고 45명이 학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 딜파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변수로 보시면 45개의 50개의 요소를 분석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의 물리적 환경, 건축 환경, 대기 오염 등 50개 요소를 분석해서 2차 분석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 웰빙에는 37개의 핵심 지표가 이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스티프 위 반복변을 활용한 미래 주거 예측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미래 주거에 대한 중장기 변화 방향과 특성을 예측하고 향후 사회적, 공간적, 기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슈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정책적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근미래, 중미래, 먼미래로 분류했고 연구의 주요 변수는 주거 형태, 주거 공간, 주거 수요, 건축 기술 등이 있었고 연구 방법론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분석부터 해서 스팁의 이제 주요 요소를 스팁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거 형태는 미래 주거 형태는 주형 단위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주거 만족도 현상을 주거 면적 범위의 재지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는 이제 AR, VR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주거 수요로는 공유주택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 주거 입지에는 주거 입지가 도시만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도시 주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연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전망 분석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환경 스캐닝 스틱 분석을 사용해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고 검증한 후 미래도시 변화 시기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는 도시 구조, 도시 이용, 교통 및 인프라, 도시 개발이라는 4개의 부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했고요. 델파이는 국내외 델파이 주사는 국내와 국외의 도시 지역 계획, 교통 계획, 건축 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공학 전문 이제 교수님들, 또 연구원들, 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대도시에는 도시 이용이 도시 이용은 수직 및 수평이 이제 부합화될 것이고 공유 공간의 대중화, ICT 플랫폼 기반 도시 관리 스마트 기술을 따른 민간 교통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미래에는 도시가 중수 도시는 쇠퇴될 것이다 예측했고요. 먼 미래에서는 도시 이용의 활성화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시나리오와 딜파이를 통해 전반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화시켜서 이제 또 도시 공간 계획의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와서 해외 전문 소개입니다. 먼저 CTG입니다. CTG는 전화기 임팩트 벡터는 5.8, 사이즈 스코어는 8.0로 좀 높은 편인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도시 계획 정책, 악순진에서 다른 주제 범위는 기후 변화 도시 대응,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도시 관리, 토지 관리, 그리고 도시 거버넌스, 보존,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편집장은 빈종자오라는 중국인 베이징 대학교 교수로 있고, 편집위원 구성원은 이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나라의 분들이고, 국제 편집위원들은 이제 14개가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렌더스 관리시스템이고요. 채널의 임팩트 벡터는 5.3, 사이즈 스코어는 7.5입니다. 악솔지가 다루는 카테고리는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에 관한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논리적, 계획적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주제 범위가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리, 농업, 산림, 환경 보전, 주택, 도시 개발, 운송 등 도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장은 제임베겐이라는 네덜란드 분이고, 편집위원 구성은 브라질, 나미비아라는 나라, 이태리아, 중국, 홍콩 등 나라들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편집위원회는 이제 22개의 국가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주제가 그 앞 페이지 좀 볼까? 그래서 우리 운두람 학생은 이제 연구 주제가 어떤 뭐라고 봐야 되나? 이게 뭐 여러 개가 써 있는데 이쪽 화면 좀 키워줄 수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작네. 네. 네, 한 페이지에는 나오게 이 이 미래 도시 전망 울란바토르시를 중심으로 그 뭐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뭐 빅데이터 이런 걸 쓴다고 아까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쓰나요? 쓰는 건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광경 스캐닝 기법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있고, 통계 자료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하는 분석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베트남 연구할 때도 좀 그런 한계가 있던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도 그때 연구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뭐 빅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빅데이터를 쓴다고 하길래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델파이를 또 쓴다고 얼핏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럼 어떤 전문가를
쓸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몽골의 상황을 연구를 하려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델파이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델파이를 조사를 할 건지, 그게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논문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할 때 몽골 교수들을 좀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주제라면. 왜냐, 한국 사람들 몽골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요번에 그 저기 몽골 과기대랑 할 때 몽골 과기대 교수 두 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최소 한 명은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델파이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좀 돈이 드는 연구 방법 아닌가요? 이게 그 전문가들한테 뭔가 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델파이랑 FGI랑 좀 차이점이 뭔지를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봤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나? 델파이랑 FGI랑 조사를 해서요. 다음번 우리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제 또 계약하면은 마찬가지로 요번처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연구 발표하는 미팅을 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빅데이터나 이런 그 연구 방법론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몇 개 한국 논문들에서 뭐 미래도시 어쩌고 이런 한국 논문들이 있던데, 이게 사실은 박사 논문 주제에 미래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넓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혔으면 좋겠는데, 미래도시, 이거 박사 한 명이 어떻게 몽골의 미래, 울란바토르 미래 전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무슨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써가지고 그 방법론으로 보면 미래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방법론은 좀 너무 좀 브로드한 방법론이니까 그 지금 방법론으로는 미래라는 제목을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또 그 아까 정광식 박사과정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상위 단계 내용이 아니고 좀 하위 단계로 좀 좁혀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 여기 아까 여기 현 몽골의 도시 문제라고 해서 쭉 4개가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본인의 관심사 또는 몽골의 현지에서의 관심사 또는 아니면 뭐 유엔 같은 데서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의 관심사를 얘기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게르가 아니면은 환경 네, 문제인가? 네, 게르 어, 지역의 다른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거. 게르 지역의 네, 환경 문제? 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도시의 환경 문제. 음. 그럼 아예 게르 지역의 그것도 이제 분석이 될 건지 어, 계획이 될 건지. 근데 논문은 계획으로 쓰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설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하는 거는 또 좀 너무 많이 했을 것 같고 이미. 그래서 문도람 학생도 그쭉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세미나마다 내가 얘기하는데, 예상되는 결론을 좀
만들어 보세요. 결론 아직 연구를 시작을 안 했지만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 운드람 학생은 몽골 운드란바토르 상황을 좀 아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오늘 2명의 그 저기 발표자를 뭐 예를 들면 홍지원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지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민 참여형 플랫폼은 어떻게 개발해야 뭐 A형일 때 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 그런 거고요. 정광식 같은 경우는 아까 개발 밀도라고 하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역세권의 적정 개발 밀도는 뭐 강남은 700%, 저기 뭐 약간 외곽 지역 강북구나 아니면은 관악구는 조금 세지. 뭐 은평구나 이런 데는 400%, 강남 3구는 600%. 요게 최적이다. 최적일 것이다. 이런 걸 밝히는 주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감으로 운두람 학생도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게르 지역, 나 게르를 뭐 그냥 가서 몇 번 관광객으로서 살아보긴 했지만 자보긴 했지만 그 지역을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뭐 게르 지역을 개발하는 전략을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거점형으로 개발하는 게 적합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존 뭐 역사 문화 관점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일부 지역은 보존을 하고 뭐 일부 지역은 개발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게르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 지역이 또 필요하니까 뭐 순환형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기반 시설을 공급을 해주는 거를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거나. 근데 민간 업체들 상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게르 지역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밝히는 게 이 연구라면 뭐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지원이나 정광식이나 문무라 그러면은 내 감으로 이렇게 노후한 전통적인 주거 지역을 재개발했던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보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에 한옥 밀집 지역들 재개발했던 사례들이 있고 또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재개발하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그 굉장히 밀집 지역들, 저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슬럼화된 데들을 이렇게 도이모이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딱 재개발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고 또, 또, 또 있겠죠.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찾아가지고 걔네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게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도 사업원이라고 하는 그 푸동 지역을 이제 또 재개발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게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운드람 학생이 지금 한국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재개발 케이스들 한 60, 70년대 그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한국도. 그러니까 뭐 꾸불꾸불한 이런 그 단독주택지들을 이렇게 펴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들 좀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게 뭐 마냥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몽골의 그런 게르 지역 재개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뭐 논리를 풀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유학 온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국에 왔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그 지금 유학을 온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례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몇 개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근데 한국 말고 그렇게 또 성공한 나라들이 딱히 생각에 떠오르지를 않네.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지금 질문들을 던졌는데 일단은 주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방법론도 아까 빅데이터하고 델파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이 필요하고 그 사용이 가능한 건지 또 델파이를 쓰면 누구한테 할 건지 뭘 물어볼 건지 그리고 FGI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한국의 이런 만약에 게르의 어떤 그런 재개발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이런 뭐 가로구획 정비 사업 케이스도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비슷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그 다음번 1학기 이제 1학기 미팅 할 때 그때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논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 논문은 지금 해외 저널도 우리가 좀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해외 저널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저널들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저널이라는 거는 이제 탄력률도 높고, 그러니까 게재율이 뭐 아까 한 20~30% 된단 말이에요. 보통 해외 저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70~80%는 리젝트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저널들이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널 관리를 엄청나게 빡빡하게 하는 건데요. 한국 저널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저널들이 뭐 다 폄하할 건 아니지만 게재율이 60~70% 이상 넘어가는 저널 같은 경우는 이게 학술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실어주는 건지 그걸 좀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연구재단 여기 지금 임팩트 팩터라고 있잖아요. 뭐 5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국도 연구재단이라는 데 가보면 한국 논문들의 KCI 팩터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네, 거기도 거기 이제 숫자가 높지가 않은데 도시설계학회랑 국토학회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 되고 건축학회가 한 0.5 정도 되거든. 이게 너무 떨어지는 저널들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막 뭐 도시설계학회나 이런 건축학회 이런 데 냈다가 리젝트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 가지고 이제 게재되는 논문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박사 논문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3명 다 박사 논문 정도 되면 일단 석사 논문 인용은 좀 웬만하면 지양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웬만하면 다 영어 논문들을 검색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논문이 더 높은 곳을 이제 향해서 뛴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너무 또 이제 한국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저널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런 한계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화면 공유는 끄고요. 이제 끄고 자, 오늘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3명의 그
연구 주제 발표를 이제 마쳤고, 이제 방학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